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여야는 주도권 경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회복 또 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오늘 연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이란 건 어떻게 본다면 그 여당 보수의 어떤 가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본인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민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바꾼다고 해서 그 진정성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의 어떤 회복과 성장의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맞다고 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산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52시간 예외 부분 관련해서도 동의하지 않았고요. 지금 잠깐 뭔가 관심을 가졌다가 당내의 어떤 반발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수출하는 나라가 4개국이었는데 3년 만에 12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걸 인정하는데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뭐냐면 방산 관련해서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에 동의하는 어떤 법안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어떤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규제를 완화하고 처벌보다는 뭔가 민간 어떤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회복과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말의 어떤 잔치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는 다 반대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성장, 뭐 실용주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찬성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꼬집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우리가 지난 설 연휴를 지내고 나서 설 민심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설 민심은 안정과 민생이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혼란한 국가 상황이 빠르게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야 되고 어려운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저는 지난 설 민심을 관통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내든 건 이런 국민들의 요구,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맞춤형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성장의 정책이 오늘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모르지만 이것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와닿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후보 탓이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일관되게 먹사니즘, 민생을 강조해 왔고요. 민주당의 주류도 기존 친문 체제에서 친명 체제로 인물들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틀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다만 선언적 의미로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얼마나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 자리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힘줘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추경 관련해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잡았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던 25만 원 관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본인이 그거 언급하지 않겠다, 양보를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추경에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할 때 그 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번 그 예산안 관련해서 4조 1천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초유의 상황인데요. 그때 여야가 합의된 어떤 항목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부터 원상 회복을 시키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민주당이 해놓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 싫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국민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은 면이 어떻게 보면 뭐 재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급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마약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그런 경찰 어떤 우리의 어떤 치안과 안보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을 우선순위로 경중을 따져서 어떤 걸 먼저 논의할지는 뭐 테이블을 뭐 그런 논의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뭐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뭐 방금 전에 앞서 뉴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 4일 근무 국가, 또 회복과 성장, 추경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잘사니즘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연금 개혁, 또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첫 예. 번째는 헌정수호 연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양 극단의 갈등, 극단주의의 지금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갖다가 맞서기 위해서 헌정 파괴 세력과 맞서기 위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헌정수호 연대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진보 대연합 이거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까지 이 헌정수호 연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 또는 그것을 위한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이런 구상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그동안에 이제 먹사니즘을 얘기해 왔는데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이 가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제 AI로 대표되는 신기술 성장 속에서 국민의 삶이 더 잘 살아지는 삶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열거를 했는데 뭐 좋습니다. 주 4일제가 되던 뭐 기본 사회가 되던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장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가능할 것인지 또 이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관통 키워드는 여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로 저는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부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머릿속에는 이른바 갈라치기, 갈등 구조를 계속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좀 형용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잔동 폭동과 저항의 모든 성취가 물거됐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12월 3일 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이 많이 놀라셨죠. 그럼 12월 3일 이후에 두 달 동안 우리나라가 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내란의 그림자, 내란을 진압하고 있다. 끝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민주주의 회복력하면서 정상화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란 얘기를 하면서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헌정 파괴 세력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면 왜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고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게 보셔야 되죠. 여전히 그분들이 거리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수많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구에서만 그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999 아스팔트 우파고 어떻게 보면 헌정 파괴 세력입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주 4일 근무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해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33위입니다. 그렇다면 주 4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52시간 관련해서 예배로 두자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69시간이다.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을 했죠. 근데 오늘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국민의힘이 얘기한 거를 본인들이 새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훈계하듯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위선입니다. 52시간 예외 두는 거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반성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부족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왜 본인이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훈계하듯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사니즘 맞습니다. 중요한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부분 계엄이 모든 거의 원초적인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사법 리스크 본인이 소위 말해서 끌려가기 전에 29번의 줄탄핵, 그다음에 기승전 특검, 고발 이런 여러 가지의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잘사니즘을 말하기 전에 정치가 정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어지는 발언에서 국민 소환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앞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이 둘 다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 앞서서 여당이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의회 독재, 입법 독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 의회 독재와 입법 독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의회 독재, 입법 독재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스템 내에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게 의원 소환제라고 봐요. 지금의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또 야당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 중앙지검, 경찰, 헌법재판소까지 다 위법과 편파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저는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에서 예당 얘기하듯이 입법 독재든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내란 선전선동이든 어떤 국회 입법기구와 입법기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인 처벌이 안 된다면 정치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상징적 의미로서의 의원 소환제는 저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집정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남발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소위 탄핵 남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악용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가 무산되면서 시장직을 내려놓는 장면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양쪽 소위 극단의 진영 논리에 휩싸인 시민단체나 개인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의원들에 대한 소환제가 남발이 될 경우에 또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필요성과 현실 가능성 속에서 여야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소환권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우리의 정치를 갖다가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7공화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저는 헌법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는 법,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려되는 점까지 짚어주셨거든요. 저는 국민 소환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좀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불체포 특권
그 관련해서 공약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철저하게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시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국회의원 이제 끝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니까 나 말고 국회의원들은 좀 손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느냐 봤을 때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는 내가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굉장히 큰 권한을 갖는 것 같은데 국민들로부터 뭔가 견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포비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민주당의 17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된다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선거까지 민주당은 본인들 위주로 하다가 1년 남기고 굉장히 또 급격하게 우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참에 국회의원 몇 명 손 봐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 송환제 된다면 지금 절대 다수에 있는 민주당도 여러분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했다는 면에서 어떤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간에 이 집회를 두고 각각의 해석과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집회의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방적으로 흘렀던 여론이 보수의 결집으로 인해서 팽팽한 어떤 탄핵 찬반으로 나뉘는 양상에 대해서 그것이 찬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혼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요. 특히나 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특히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보였듯이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아까 이재명 대표 연설에도 있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서부지법도 한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중앙지법이 그 영장을 인정하니까 중앙지법 판사도 편파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고 중앙지검에 넘기니까 중앙지검이 구속기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편파적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 집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서부지법 난동이 있고 나서 경찰도 편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검찰 수사에 의했던 증언과 증인들도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 집회에 가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에 충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고 헌법체계와 사법체계가 다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나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집회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말로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런 점이 좀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불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전제로 깐 그런 논쟁과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빛의 촛불의 혁명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는 빛의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추운 날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절대 숫자가 모든 걸 다 반영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한 예로 경찰 수산을 예로 들게요. 대구 같은 경우 5만 2천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쪽에 이른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1만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그 계엄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헌재가 법 적용을 제대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단편적으로 길 지정을 8일 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 사람의 어떤 증인에 대해서 90분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3분만 더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 경기 초재기합니까? 그리고 이게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는 시간이 도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헌재는 뭐냐면 헌재에서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계엄이란 게 과연 내란이 맞는지, 제가 볼 때 계엄과 내란 사이에는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저 추운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걸 한 사람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한민국이 됐을 때 이 SNS 카톡 검열과 유튜브 검열과 입틀막과 여론조사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뭔가 조치 취하겠다고 하고 법까지 발의하고 이런 검열과 통제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극우라하고 아스팔트 우파라는 걸 본인들의 온몸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내란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나섭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들인데 개별적 판단과 인간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 도리일 뿐이다. 정치적 해석에는 좀 선을 긋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여당 맞냐,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김기현 대변인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은 다양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구치소 앞에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 내란 수계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지금의 어떤 보수의 결집, 그것을 통한 탄핵 심판의 부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정,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실하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의 국론 분열과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을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걸 아니까 노골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 의원들 일부의 생각이다. 우리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다양성 그러는데 정말로 우려해야 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는 국회의원들 입에서 또다시 옥중 메시지의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것에 대한 한탄의 목소리가 보수 일각에서도 나온다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과 4범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인가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자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그런 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원내대표든 그게 개인으로 간다고 손치더라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지도부가 같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비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 그런 것들은 정치라는 거는 어떤 본인의 어떤 선의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되게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됐지만 그분의 말이 뭔가 이게 옥중 정치라는 것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대통령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하시면 국민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본인들이 잘 못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치소를 가다 놔도 대통령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민주당 모든 본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뭔가 이견을 제시하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극언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포용과 통합입니까? 거창하게 여기에서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해서 우리들은 헌정 연대를 한다고 하시지만 당내 분란부터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7차 변론이 있습니다. 앞서서 김계웅 대변인님께서는 이 헌재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짧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문 시한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변론기일 전날에 질문지를 미리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조금 지금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신문 시간을 제한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만 제한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 반론 시간도 똑같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에다 시간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양쪽 똑같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타이머 갖다 놓고 시간까지 재가면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갖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절대적인 탄핵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 주권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 2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있었는데 그때도 90일, 60일 걸렸습니다. 즉 국민 주권은 윤석열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박근혜도 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60일, 어떤 때는 90일 걸린 겁니다. 이게 왜 180일이 보장 안 된다고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국민 주권이 행사 안 됐던 겁니까? 세 번째, 신문 전날 요지를 갖다가 재판부에 제출하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단에게만 변호인단에게만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국회 소추인단에게도 제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가 밝혔듯이 재판부 결정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무처에서 이거 재판할 때 영상 틀잖아요. 심리할 때. 그 영상을 틀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영상을 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의를 할지 요지를 갖다가 주면 거기에 대한 즉 재판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늘리는 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다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처럼 편파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그것에 산을 쌓아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론을 듣겠습니다. 편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20년 하고요. 법조도 출입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90분, 30분, 30분 하고 15분, 15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어떤 증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의 90분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증인은 굉장히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진실에 가까운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다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뭡니까?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최순실 관련해서는 6시간 반 동안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뭐로 된지 아십니까? 뭐냐면 우리 당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 한마디로 탄핵이 됐다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빨리 기각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요. 대통령의 어떤 권한으로서 계엄이 이게 내란이 되느냐.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메모도 사실 원본조차 삭제됐는데 국민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게 메모가 원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특정을 해서 한동훈을 잡아들이라 얘기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은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없다고 하죠. 그다음에 곽정근 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나요? 아, 본인도 인원으로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뭡니까?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부셔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도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공소장에는 도끼를 또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네 도끼가 금도끼냐 뭐 은도끼냐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쇠도끼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예 도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서 탄핵이 어떻게 보면 팩트 하나하나 근거를 통해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나요? 국회에서 첨부한 건 63건의 언론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건지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질문을 직접 신문을 하라고 했다가 지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는 유동근 전 본부장 대상으로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향적인 느낌이 아니라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몇몇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12일에 국회를 찾습니다. 개원 토론회를 열게 되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탄핵 심판 등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 복귀할 것이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에서 이런 대권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는 뭐 대선에 대짜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주요 주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이미 걸은 지가 오래됐다. 지금 사실상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대선을 향해서 출발한 지가 꽤 됐고요. 지금 여권 내에서 공공연하게 대선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강력한 보수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갖다가 외치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파면이 결정되면 출발할 준비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는 뭐 여권 내에서 이런 분위기들은 결국은 뭐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증언, 그다음에 단어가 바뀐 것들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증언들이 주요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발뺌하고 묵비권 행사해도요. 그분들 옆에서 듣고 있던 참모들, 그분들에게 지시받은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에서 이미 끌어내라, 체포해라, 서버 확보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의 증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정문란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들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선 준비들이 주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앞서 언급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네. 같은 경우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검토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행보를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예방을 두고도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되게 지키겠다. 조기 대선 관련해서 선을 그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의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와 스타일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야지 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데 뭔가 조기 대선을 염두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싶으면 실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능력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지금의 탄핵 정국에 있어서 반대를 분명한 입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인 면이 보수나 중도 지지자들로 하여금 뭔가 안정감이 있다, 믿을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이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만 개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을 위한 어떤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비대해진 국회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가 아니라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8년 전에 탄핵을 시켜놨더니 정권 들어섰는데 나의 삶이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재인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년 단임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대통령이 뭔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 분점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개헌의 개짜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본인은 이참에 다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다 해야 되거든요. 임기 단축을 하기 싫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헌법, 연대, 개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전선은 한 사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싶은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과 이참에 만약에 선거가 이뤄진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뭔가 국민과 함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 세력과의 어떤 전선이 저는 펼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비명계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명계 만나서 소통하겠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앞에 연설도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큽니다. 보수의 결집과 동시에 비명계의 결집과 비판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파 통합이 우선이냐 국민 통합이 우선이냐 그랬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큰 문제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 결론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지금의 둘로 갈라진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 통합의 수습책 속에서 계파 통합을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 통합책 따로 국민 통합책 따로 물론 뭐 세부적으로 가면 따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더 큰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인 국민 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계파 통합도 끌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리더십을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인가에 본다면 정치인은 계파 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근본적인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속에 계파 통합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잘 될까요? 참 어렵죠. 우선순위가 이제 국민을 통합한 다음에 계파 통합도 뭐 그런 순으로 간다고 하지만 계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민희 의원께서 활동을 계시고 갑자기 또 유시민 작가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김동연 전 지사는 배은망덕하다. 임종석 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다른 직업 찾아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지도상 행사하지 마라.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척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잖아요. 그럼 친명 좌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긴장하시면서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